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혁신교육원 교육원장 김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토론장은 그 행안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민간학 포럼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계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씩 90분 내에 걸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 자치라고 하는 주제에 네 가지 주제를 토론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방정부 인수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데 그 인수위 제도와 주민자치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요 방식, 토론 방식은 줌 웨비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줌 회의하고 다르게 저희가 여기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하신 줌 그 하단에 보면 Q&A라고 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눌러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이 이제 질문만 따로 취합이 돼서 저희가 40분 발제 이후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동안 그 질문 중에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토론 할 수 있는 주제들만 골라서 그 40분 동안 또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그 저희 화면에 비디오를 켜고 들어오셔서 직접 질문과 토론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는 방식은 좀, 중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주제인 지방정부 인수위 제도와 주민자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두 분의 발제 토론을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의 최진원 교수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 발제는 희망제작소 이사님이신 송창석 이사님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원 교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발제를 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최진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저도 참가를 하게 됐고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방정부 인수제도와 주민자치 정책 공약이란 주제인데요. 어쨌든 제가 잘 모르지만 함께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듣다가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목차는 일단 서론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얘기할 겁니다. 배경이라든가 목적을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론인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인수제도의 어떤 문제점이죠. 문제점과 어떤 원인, 어떤 개선책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관제화에 맞서는 풀뿌리 패러다임 및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선거 때 어떤 공약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기준으로 하면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개념을 이렇게 분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종류가 크게 단체자치랑 주민자치가 있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자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주민자치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제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라는 개념과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저는 좀 구분해 쓰고 있다는 걸 조금 이렇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내려가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인수위제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위 제도가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인수위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어떻게 인수위 제도와 혹은 여러분들 관심 사항인 주민자치회와 연결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상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저는 주민자치가 20년 됐고 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 문제점을 저는 그냥 아까 그런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한국 그동안 한 30년 동안 된 지방자치 문제가 저는 그냥 굳이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관제화된 민간협치,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저는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화되고 관치화된. 이것의 반대말은 당연히 실질적인 주민자치고 민간협치겠죠. 그래서 왜 제가 관제화된 민간협치, 주민자치라는 표현을 쓰는지 혹은 관치화된 민간협치,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는지는 본론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잠정적으로 미리 결론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시급하게 주민자치 정책 공약으로 제시돼야 될 것이 앞서 왜 안 넘어가나? 민간협치 조정관 제도를 좀 실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좀 실제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로컬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정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동네 정당 혹은 마을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동장 직선제를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천 문제에 걸리는데 지방선거 단위에서는 중앙당 공천을 조금 자제하고 폐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 방식으로 배심원제라든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이론적인 배경으로 수기민주주의와 인수위제도 혹은 주민자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과 국정 운영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저는 인수위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거는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정책과 공약, 비전이라는 것은 후보들끼리 혹은 정당들끼리만 공유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공약을 하거나 그걸 주장하거나 당선되면 그걸 밀어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선거 과정 자체가 결국 후보와 정당과 유권자들, 주민들 간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 비전에 대해서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공유를 하면서 뭔가 공유된 것을 집행하는 게 저는 그 이후 선거 이후 어떤 국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책 공약 비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거나 이것이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 그걸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선거 이후에는 논쟁이 되었던 그런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다시 한번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인수위가 혹은 주민자치회가 그거를 결합을 해서 반영을 해야만이 저는 이런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 과정과 국정 과정이 선순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기 투표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그 후보자들 간 혹은 정당 간에 충분한 어떤 대화 토론, 수기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경우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토론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경우 저는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충분하게 수기를 하면 할수록, 수기 투표를 하면 할수록 효능감이 커지고 주민들의 참여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안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인수위 제도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 물론 2020년도 지방선거법,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에 인수위 제도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조례로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투명한 구성이라든가 특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투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도가 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인수위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성 문제가 이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수기의 관점에서 이 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채워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가 선거 과정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논쟁 사항이라든가 수기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채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기존 인수위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법 인수위원회 사항을 105조인데 여기 보시면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인수위 제도가 시도 같은 경우 20명 이내, 시군구, 자치구 같은 경우 15명 이내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내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성과입니다. 어쨌든 성과인데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여기에 관여를 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의 우리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인수위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특히 정당이라든가 후보자들이 자신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노선을 강행하지 않도록 수정 변형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인수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속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관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민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시는 협치제도랑 협치조정관 제도를 새로 한번 우리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관악구에도 이 협치제도가 있고요, 협치조정관 제도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면 독자적인 아래로부터 이 협치조정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물론 제안을 하는데 이게 관철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구청에서 하는 일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게 동참하는 건데 이게 동원되는 것인지 동참하는 것인지 참여하는 것인지 자체가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 이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치제도라든가 협치조정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대표성이라든가 영향력, 관여성 자체가 조금은 균형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최소한 민과 관이 한 5대5 정도는 유지를 해야 이게 뭔가 협치조정관 제도의 치드라든가 협치제도가 잘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한 8대2 정도, 7대3 정도로 관이 주도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그냥 채워주고 동원되는 이런 분위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인수위 제도가 조금 더 주민들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 자료로 저희 관악구 협치위원회를 이렇게 제가 참고 자료 가져왔어요. 보니까 관악구는 협치제도를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10명이 있고 이촉직이 한 30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균형보다는 뭔가 관이 더 위에 있고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주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수위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 관제화에 맞서는 풀뿌리 패러다임 및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관제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까 사례에서 얘기했죠. 관악구 사례에서 관이 주도가 되고 민이 보조화가 되는 거죠. 도구화가 되거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구화 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수단화 되는 거죠. 물론 도구화 되거나 수단화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저는 뭔가 이제 관제화됐다, 관체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하버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하버마스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태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체계라는 것은 행정 조직이라든가 경제 조직, 정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관이 위로부터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거, 딸려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 이 공간,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갖기보다는 식민화된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태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의 현실을 비교해봐도 좋은 어떤 시사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제도화돼 있죠.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주민자치회로 개념을 바꾸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주민자치회는 물론 구청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추첨을 하든 아니면 뭐 선발을 하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끔 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자치가 우리가 상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겠는가 이런 거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동사무소 동장을 보좌하는 보좌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 물론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큰 비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좀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좀
때 보는 우리 어떤 사고 방식과 이 세계관 자체가 너무 이제 말로는 겉으로는 이제 관치화하지 말자, 관제화되지 말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요. 왼쪽에는 폴리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폴리테이아가 있습니다. 폴리테이아는 우리가 정치 체제, 하버마스가 말하는 뭐 체계가 행정 체계가 되겠죠. 왼쪽은 폴리스, 생활 공동체인데 이런 두 극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 어느 쪽에서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주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의 방식으로 보면 이상세계, 이상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정치 체계, 폴리테이아에서 폴리스를 보기 때문에 이거 탑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매우 개념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제도화된 것이 이제 주민들로 다가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관제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반대로 플라톤을 비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폴리스의 관점에서 폴리테이아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바텀업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생활 공동체가 영어로 하면 growing up 되는 거죠. 점점 자라나서 마을이 자라나서 마을을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 어떤 정부를 만들게 되는 이런 어떤 사고 체계인데, 저는 이걸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수준이 관치화의 수준이라든가 주민자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조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이 공동체, 결사체를 자라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국가였었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유교적 습속, 특히 어떤 이런 국가주의라든가 이 관료주의, 중앙 집권주의라든가 행정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민 어떤 자치 결사체의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그런 이니셔티브가 약하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민자치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자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지만 주민자치의 어떤 회원 규정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회원 규정이 굉장히 매우 자의적이다. 그래서 참여 폭이라든가 회원 수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동장에 의해서 이렇게 동원 가능하고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하나 주민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보충성의 원리가 잘 발전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충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커먼로, 이 보통 법과 또 연계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예를 들면 연방 정부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있고 밑에 타운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주민자치가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주민자치로부터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거죠. 예산과 권력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보충해주는 타운 정부, 그다음 보충해주는 카운티 정부, 그다음 보충해주는 주정부, 그다음 이제 보충해주는 연방 정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이 나열된 걸 우리가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 보충성의 원리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저는 보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아까 제가 왜 읍면동장 직선제를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이것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초의회 선거는 되어 있지만 읍면동장, 기초 주민들과 같이 그나마 조금 접할 수 있는 단위가 읍면동인데 이것을 지금 직선제로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선발된 사람들을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를 우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로컬리티, 그 보통법이라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과 사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법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지역의 경험이라든가 사례, 특히 로컬리티의 우선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컬리티란 말은 지역성인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말하는 로컬리즘과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로컬리티를 얘기할 때는 지역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과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성의 원리에서 말하는 로컬리티라는 것은 우선하는 거, 지역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영원함 지역주의 행태 할 때 그런 로컬리즘과는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로컬리티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커먼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앞서 서울에서 얘기했던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의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주민자치가 있을 때 저는 주민자치가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고 이걸 우선하지 않고 이 단체 주민이 없는 그 시군구라는 게 저는 이게 일종의 보면은 단체 자치 내지는 조금 더 나쁘게 나가면 관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론적인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많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보충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번 개헌 사항에다가 이 보충성의 원리를 넣었었죠. 넣었는데 헌법 개정안 제9장 제121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 우선한다는 이런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고 제시했는데 이게 개헌이 안 됐고요. 이걸 반영했으면 당연히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에도 이게 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뺐다는 주민자치의 조항 자체를 뺐다는 이야기는 이 보충성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반영하려고 하는 요구보다는 현재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기득권을 방어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제화된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쉽게 얘기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신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라는 말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회원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굴 회원으로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자의적이고 통원된 사람들은 회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참가시켜서 이걸 대표성을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법 제도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 물어서 이걸 바로잡는 게 저는 주민자치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조금 예시를 해보면 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바로 이 관제화된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를 바로 제대로 된 실질화된 주민자치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경로 의존상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걸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저는 읍면동장
읍면동 의회 의원들을 직선제로 해야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새롭게 하자는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상 1960년대까지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87년 기준으로 민주화된 지 한 세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하자는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과연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론상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이게 저는 의문이다.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한 것처럼 읍면의회 의원 직선제 선거는 3번 치러졌고요. 1955년도에 동장선거를 했고 56년도에 읍면당 선거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적인 거는 1960년 6월 15일 날 공포된 헌법 개정안에 그 당시 4.19가 있었잖아요. 4.19 이후에 헌법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문상에 당시 임명되었던 시장, 읍면 면장의 선출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헌법 제96조에 직접 이게 전문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개헌 사항에서도 이게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저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두 번째로는 전국 정당과 구별되는 로컬 정당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로컬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냈는데 이게 무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주의를 남발한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로컬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컬리즘과 로컬리티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편성을 배제하지 않는 로컬리티는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보편성을 위협하는 로컬리즘은 조금 줄여야 되고,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로컬 정당을 허용해서 어쨌든 준정당적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준정당적인 활동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공천을 기초단위 선거는 중앙당 공천을 폐지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배심원제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볼 때 많은 의견들이 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방지해야 된다는 요구가 56.6%로 상당하다 이런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 중앙당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당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저는 마을 가꾸기로 좀 우리 활동가들이 인식을 좀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마을 만들기란 말을 우리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굳이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들기라는 것은 영어로 메이킹 다운이거든요. 약간 뭔가 이상적인 거를 관철시키겠다, 메이크하겠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인식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로잉 업이죠. 지금 마치 이거는 우리가 잔디 가꿀 때 잔디가 풀뿌리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잔디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막 크고 이런 게 아니잖아. 꽃이 피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인위적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라는 것은 풀이 스스로 자라나는 거지. 인간은 활동가들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거름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자발적인 힘 자체는 저는 마을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인식을
뭔가 관제화된 뭔가 탑다운적인 이런 돈과 행정을 동원하면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상을 어떤 메이커가 아니라 정원사, 가드너 정도로 우리 역할을 조금 위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런 관제화와 간치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다양한 개성, 목소리들이 드러나는, 영어로 하면 어떤 어피리언 캐퍼시티인데 이런 드러남의 어떤 역량들을 키우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 교수님께서 인수위 제도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인수위 제도가 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추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송창석 이사님의 이제 발제를 듣겠는데요. 교수님보다는 시간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송창석 이사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창석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최진원 교수님께서는 주로 약간 좀 이론적인 이런 거를 좀 가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희망제작소가 예전에 그 단행본을 출간한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그 단행본을 출간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그 법령이 준비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당선될 때부터 이야기가 됐다가 법제화가 된 거는 노무현 당선인 때부터 적용이 됐던 겁니다. 중앙정부도 이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수위 제도라는 것이 이제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년도 1월 13일인가요?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아직은 뭐 시행이 되지 않는 거지만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자치법에 넣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개헌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에 30년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은 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가 삭제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에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하나 있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금 30년 동안은 단체자치에 바꿔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한 배분이라든지 재정 배분이라든지 이런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의 그러한 어떤 작업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은 주권 재민을 실현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본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 선언적 의미, 그리고 별도의 개별 법률을 다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별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당의 지방의회와
지역에서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의 그 주제가 되는 지방정부 인수위 제도와 관련돼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민선 5기, 6기, 7기 뭐 일부 자치단체에 인수위원으로서 참여해가지고 활동도 해봤지만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선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취임 한 20일까지 정도의 기간 동안 인수위를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관계자와 인력들,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4년을 어떠한 내용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 갈 것인가. 뭐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뭐 행정에서 준비한 내용과 관련돼서 그러한 것을 뭐 승인하고 뭐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관련돼서 일종의 회의비조차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민선 요 직전까지는. 그러나 이것이 자치법의 근거가 생기고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그저 그냥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시민사회 쪽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사람들을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이제 좋은 시장학교, 예비 시장학교 3개월 정도 이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의외로 당선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은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끌어모았지만 그것이 지역이라고 하는 자치구역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구역별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차원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고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선 8기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4년을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기본을 만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료 조금 밑으로 좀 더 내려주시면요. 제가 최근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현재 그럼 인수위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되나 해서 다 뒤져봤더니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걸 전제로 한 것도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인수위 조례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8개 지역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지금 법령에 따라서는 광역기초에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에는 위원수를 20명, 기초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법에 근거한 위원을 초과하는 그 상태죠. 물론 이거 추후에 뭐 저기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지만 8개 분과를 구성을 했던 2014년도의 그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도정 이런 인수위를 꾸릴 때 137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오히려 대통령 인수위 규모만큼의 그러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작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수위원은 20명, 기초는 15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또 별도의 자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각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 내지는 시민사회 진영에서 앵커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후보자 시절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그 정책들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후보자 시절에도 그 받겠다라고 하는,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담보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당선자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위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수위 관련돼서 그 자료를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지금 현재 제정돼 있는 자치단체 아니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임기 시작 전 비서실장 지명을 한 명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단체장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조례에 저렇게 못을 박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구라든지 열람 등 반드시 이런 걸 할 때는 인수위원회 간사라든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는 양면성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너도 나도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을 일부 정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자치법에는 인원만 두고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별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의 특성에 맞추어서 좀 창의적인 인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당선된 이후에서도 우리가 주민자치, 지방자치와 관련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요구를 하고 반영하도록, 또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4년간의 어떤 로드맵, 방향성을 확정을 짓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지금 부활해서 한 30년 해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갑갑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주권제민, 시민주권을 지방자치 2.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일부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치라든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민사회 진영이 조금 정제가 되고 정리가 되고 같은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뭔가 논의 공간, 협의 공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전에 희망제작소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 매뉴얼을 만들어서 PDF 파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는 보다 더 자세한 그런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인수위원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운영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인수위가 끝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을 하고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소요했던 그런 예산 내역들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조례 기존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고려할 그런 요인들이 뭐 당선인 입장, 그리고 쭉 아마 이거 자료를 보시면, 근데 이제 인수위원회를 저도 몇 군데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사단일을 하고 참여를 못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를 제치고 당선자한테만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해요. 이게 좀 약간 좀 묘한 건데, 그래서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이 같이 그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를 하는 분위기나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에 이제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정책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을, 그죠? 그 취임 이후 20일 이후에는 인수위원회를 해산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실패한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방향성과 기본 그런 내용만 잡고, 사실 이야기하면 취임한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그 기본 방향을 정한 것들을 추진해가는 별도의 어떤 위원회 형태라든지 좀 상설, 그러한 그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에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 쪽이나 시민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견고하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너무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인수위원회로 막 메모드급으로 막 잡아놓는데,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인수위원회에 참여도 못하고 실행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거의 못하고, 말의 성찬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말만 많았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라든지 그 후속 조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수위원회 이제 인선과 관련된 항목을 제가 좀 네, 여기인데요.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당선인의 어떤 측근들.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 전문가 그룹들. 근데 이것도 여러 지역에 직능단체에서부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수위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형태를 그냥 거기에서는 지금 인수위원 수만 정해놨지 분과를 몇 개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얼마든지 그 영역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정치인 그룹들 좀 약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영향력은 또 의외로 또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 빅마우스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소위 이야기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측근들 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인수위원장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예, 다음 자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인수위원회 조직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 조직과 어떤 특기 같은 거, TF를 꾸릴 수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보면 다 과제나 추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 실무와 관련돼서는, 인수위원회를 저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국정감사를 하는 것보다 더 집행부를 몰아세우고 따지고 들고 송토를 하고 분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의 생각과 공무원들의 어떤 더 얼어붙게 만들고 일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단체장이 취임을 임기를 개시를 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다시 그 새로운 당선인의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되겠고,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7번에 보면 이상적인 지자체 인수위 운영 원칙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무리에는 인수위 운영의 어떤 10개명을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좀 보면 인수위원회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수위원들 간의 워크숍 내지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수위원들과 어떤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방향성을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현황 파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적 구성을 좀 적절히 구성하고 분과와 TF를 잘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8번 항목에 좀 보시면 인수위 활동의 이제 최대 장애 요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만 자리?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치단체장은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을 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을 데려가서 임명할 수 있는 데가 비서실장, 그죠? 그렇지 않으면 수행비서, 그죠? 그 비서실의 인력,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감사관을 개방형직으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외부의 사람을 온다라든지 거의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의 전복권을 가지고 이런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자리 확보, 물론 이제 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이 있겠죠. 뭐 도시공사서부터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뭐 여러 산하 기관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구성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방형으로 해서 자리를 확보한다라든지, 또 시간 선택제라든지, 아니면 예전과는 달리 조금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이 기존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이 공무원들은 사실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그 분야의 고민과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외부로부터 본인과 뜻을 같이 하거나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앞에서도 최 교수님이 뭐 이런 협치 조정관 내지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는 외부의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30년을 지금 주권재민과 관련돼서 꾸려간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행정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 지방의회 쪽에서는 이전에 수건이었던 지방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인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갖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서 의회가 의장이 사무처와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러면 2분의 1이면 한 1,500, 600명 정도의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그 지원관,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정책 보좌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보좌 인력에 대한 그 외부 충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무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또 이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그 권능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활성화되고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 지금 사실은 앞에서도 최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거 지방자치의 기관 구성 형태는 강시장제, 시장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치단체장의 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감시, 평가, 예산, 결산, 조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회가 그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과 다른 어떤 그 시민 주권의 그 내용들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내년 1월부터 그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 일자가 1월 13일자이기 때문에 아직 아마 법령 개정 정보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보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주민자치회 근거가 삭제된 거 그 빼고는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역에서 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방의회와 좀 협업 구조를 갖추면 많은 기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제11조에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이야기됐던 것이 지방자치법 그 전면 개정안 11조에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인 배분, 사무 원칙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많은 자치분권의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4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정제된 의견, 합의된 의견을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부분 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정책 아이디어와 요구 이러한 것들을 갖는 절차를 인수위원회 활동 내용에 넣는다라는 거죠.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본인이 뭐 내세웠던 공약만 가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참여 그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앞으로의 그 4년간의 정책 파트너십으로 협치를 이뤄갈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또 로드맵을 또 별도로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원래 저희가 이제 11시 반까지 예정을 하고 발제 40분,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 10분, 그 다음에 토론 40분을 생각했었는데 발제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한 2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휴식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토론을 해서 11시 반까지 토론을 하고 가급적 마무리를 하고 남은 이제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줌으로 지금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줌으로 접속한 거기 밑에 하단에 Q&A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질문이 좀 되는 동안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최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수위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읍면동장 직선제라든지 아니면 로컬 정당이라든지 약간 큰 그림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송상석 이사님께서는 이제 인수위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기존의 희망제약소에서 연구했던 인수위를 실제로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세세한 얘기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내용, 송상혁 이사님의 내용은 단체장으로 출마하실 분들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앞에 얘기해 주신 두 분의 발제 내용을 우리 주민자치와 더 연관해 갖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협의회가 시군구단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직들이 이 인수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면 선거 전이나 선거 후에 또 인수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로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좀 답변을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아직 지방 선거와 관련돼서 후보자가 뭐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별로 보면 또 기존의 현직 단체장과 또 예비 그 후보자 경쟁자들의 논의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보면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근거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특별법에 의한 그 시범 실시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주민 약 3,6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한 데가 약 870 몇 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이러한 것을 더 좀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 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 그 협의조직 같은 이런 데서 지역별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후보자 그룹들 아니면 당선자에게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을 하고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준비 또 이러한 것들은 뭐 이미 또 많은 부분 준비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다 조금 세부적으로 요구할 사안들을 정리해내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읍면동 자치가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 대한 뭐 개방형직으로 임용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모 형태로 해서 현직 공무원 중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드는 읍면동장을 뭐 선정하는 것이 일부 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주민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읍면동장의 기본적인 생각과 의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는 읍면동장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읍면동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읍면동장들이 다 별정직이었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인가요? 읍면동장들 별정직이었던 것을 일반직으로 바꿨고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무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일반직화되어 있는 것을 개방형직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승진 자리를 뺏긴다라고 하는 아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타협 지점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고민을 하죠. 시장 군수들은 그걸 요구를 합니다. 야, 읍면 동장들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좀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도 올라오질 않고 뭔가 변화를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조금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같이 시민들이 읍면 동장을 설득시키던 아니면 좀 뭔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김만우 이사님께서는 이제 선거 전에 선거 이제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 후보자들에게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거나 요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가 구성되어지면 뭐 소위원회나 이런 분과위원회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과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예시를 드신 게 이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내지는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등장을 선정, 임명 뭐 하는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조금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인식 정도가 높은 공무원이 동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진윤 교수님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 좀. 예, 일단 저는 이제 관악구에 사는데요. 관악구에 관악 주민연대라는 그 풀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회원이고 자문위원인데,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 관악주민연대가 이제 일종의 큰 오래된 NGO인데 여러 개 합쳐가지고 관악 공동행동이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보니까 거기 일부가 인수위에 그 협치위원회도 참가를 했었고 협치조정관도 된 경험이 있더라고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냐면 지금도 하고 있던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워낙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야 돼. 그래요. 짜증내면 안 너무 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고 온라인은 늘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맞아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참 많이 나는데 네. 끊기면 리딩이 끊겨가지고 지금 원래 접속하셨던 분들이 다시 접속하기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토론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데 최 교수님 그 관악주민한테 말씀하셨을 때부터 네. 만들거든요. 네. 아까 이거 이어서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하나 더 녹화를 하면 되니까. 지금 그 최진원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해지면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하셨던 분들 다시 접속하기 기다릴 수는 없고 시간이 있어서 최진원 교수님 말씀 이어서 듣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변화된 시대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회 제도라든가 보좌관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활동가들이 만년 자기는 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물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로컬 정당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제도권으로 나가서 제도권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도 저는 축적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보좌 역할로서 어떤 전문성을 좀 발휘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직 활동과 이 순환 모델을 우리가 정착을 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이 주민자치회를 정말 우리가 좀 진전시키는데 실질적인 소외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기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라는 거를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다. 엘리트와 지역 주민을 연결시켜서 어떤 후보가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정책이라든가 이슈 비전에 대해서 저는 충돌하거나 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인수위 제도를 통해서 수기라는 관점을 통해서
뭐 이견을 조정하거나 뭔가 통합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조금 우리가 활동가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형 교수님 말씀은 이제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단체가 조금 이제 유연한 형태로 지방행정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민들과 이제 정치 엘리트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현실 제도 정치와 연결하는 적절한 매개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창수 이사님 또 네. 저는 여기에 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아까 그 지방의회의 권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는데, 그 의장이 사무국이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과 아까 정책 보좌 인력을 2분의 1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부터 하는데, 먼저 아마 내년에는 4분의 1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23년도에 2분의 1 그 정수를 맞추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시민사회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거 들어가도록,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자꾸 뭐 의회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 그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의회직을 신설하거나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외부에서는 의회직이 아니어도 그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 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본인들의 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이게 승진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시민사회 진영에서 또 젊은 청년 그룹들이 그 조금 더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의회 정책보좌 내지는 사무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 직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저희가 토론 주제가 의회에 새로 도입되는 정책 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주민자치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의 또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다 사실은 이제 주민들에게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제도 영역이고,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싶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좀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 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인수위 제도 도입의 어떤 현황을 조금 확인을 했고, 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갔지만, 인수위가 대충 어떻게 운영될 거다,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자치 주체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정도는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고민과 논의는 저희 주민자치 민간학 현장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생각이고요. 저희 오늘 소규모 토론 공론장이 말고도 저희가 분과를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0분 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서 1시부터 다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발제 토론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